결론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려 합니다. 티쏘 PRX 오토매틱은 상품성이 뛰어나 판매량이 무척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오래 사용되지 못하고 중고나라의 매물로 꽤나 많이 보여질 운명이기도 합니다. 선버스트를 입은 와플 다이얼은 먼저 출시된 쿼츠 모델과의 차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다이얼은 스와치 그룹의 대량 생산 능력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80만원대 모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며 공가격대의 일본 브랜드나 마이크로 브랜드의 생존을 위협하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로얄오크의 엔진 터닝 다이얼 같은 디테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cm 정도만 떨어져서 본다면 로얄오크의 느낌을 거의 유사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80만원대 시계에서요. 원가 4-5천원 내외의 중국산 저가 다이얼을 쓰는 시계 브랜드는 앞으로 막막할 것 같습니다. 이 금액대에서 티쏘는 학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핸즈의 디자인은 별반 특별할 게 없습니다. 시계의 모든 부분을 통틀어 가장 힘을 주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이얼이 기대치를 높여놔서 그렇지 기본기는 탄탄하고 공가격대 경쟁 모델과 비교해 품질과 마감에서 뒤처질 것은 없습니다. 이런 패션워치는 커스터마이징하는 맛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육진동 초침의 흐름이 다이얼과 케이스가 보여주는 완성도를 해치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넌세컨드 버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과 더불어 케이스의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요소입니다. 꺼지지 않는 젠타 디자인 열풍을 100만원 이하 시계에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굳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세부 마감의 부족함을 따지려 들지 않는다면 이 시계에는 크게 흔들 것이 없어 보입니다. 브레이슬릿도 케이스와 완벽하게 어울리며 레트로한 느낌을 완성시킵니다. 브러싱된 면은 고가의 시계들에 비하면 다소 거칠지만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낸 아주 영리한 결과물로 보여집니다. 스타일과 디자인은 이 시계의 최대 강점입니다. 거기에 다이얼의 품질도 동가격대에서는 독보적 수준이며 비슷한 가격대의 시계를 어설프게 옆에 놓았다간 압살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점만큼이나 몇 가지 눈에 띄는 단점이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매하고 나서 단점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간 리뷰에서 모델의 재원을 가급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조사가 발표한 수치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을 뿐더러 손목시계의 일반적인 허용치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의 럭트럭은 약 44mm, 두께는 11mm입니다. 수치만 보면 최상의 착용감을 선사할 것만 같습니다만 질착을 하면 예상과 다른 전개가 손목에서 펼쳐집니다. 측면 미드 케이스와 일체형 브레이슬릿의 라인을 유지하는 디자인 특성 덕에 엔드링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IWC 다빈치의 독특한 무빙 러그처럼 러그 1단이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러그홀이 위치한 곳도 이 고정된 엔드링크이며 실질적인 럭트럭은 52mm입니다. 이는 40mm 지름을 가진 모델의 일반적 허용치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교묘한 착시와 수치 감소를 위한 잔머리가 느껴집니다. 미드 케이스의 높이가 날렵해지면서 케이스백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 38mm의 지름을 가진 두꺼운 케이스백, 그리고 시스루백까지. 길어져 버린 실질 러그는 일체형 브레이슬릿을 번쩍 들어올리는 바람에 손등 위에서 느낌은 그리 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멋쟁이는 한겨울에도 얇게 입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만 데일리 착용을 위해 몇 번을 경험하며 고민하다 보면 손이 덜 갈 확률이 높아지고 높은 확률로 방출되기 쉽습니다. 아쉽게도 백화점에서는 단단하게 랩핑된 제품을 올리며 착용감을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상 수치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브레이슬릿 길이를 조정해 보기도 하고 손등 위 접지면도 옮겨가며 내 손목이 특이한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리셀 가격을 검색해보니 내 손목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데 필요한 수업료는 최소 25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추정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조사의 의도를 알아보고자 스와치그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간략한 문의 내용과 세부 질의 기회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경험과 지식 범주 안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았습니다. 케이스백은 글라스를 채택한 스냅백 스타일입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통상 저가의 패션 시계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티소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 추정해 봅니다. 특별한 것도 없는 범용급 무브라면 스크류 방식의 솔리드백이 원가도 절감되며 방수 성능도 훌륭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의 판매가는 85만원입니다. 보통 시계를 구매할 때는 예산보다 상향 지원을 하는 편이 많습니다. 티소의 브랜드 인지도와 주 고객층을 고민해 본다면 아마도 경쟁 상대는 타시계 브랜드나 마이크로 브랜드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 천적은 바로 패션워치 브랜드 또는 스마트워치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에 비해 경쟁 우위 요소를 점하고 차별화를 꾀해야 하는 입장에서 디자인과 스타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생존 요소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계식 감성은 티소를 차별화해주고 고급화 전략을 완성시켜줄 겁니다. 페이스백의 인쇄 부분을 정렬시키는 정갈함을 얻고 글라스를 통해 기계식 심장의 감성을 얻습니다. 반면 포기해야 할 부분은 앞서 언급한 착용감과 더불어 저하된 방수 성능입니다. 제조사가 밝힌 방수 성능 100m는 데일리 워치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수 성능은 브랜드 인지도나 판매가와는 무관한 기계적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리뷰한 100m 방수의 요트마스터와 비교해보면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가해지는 압력에 따라 뒤틀리는 정도를 수치화시켜 보여주는데 TRX는 130 마이크로미터 수준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신경 쓰지 않고 착용해도 무방하지만 물놀이를 할 때에는 맘 편히 다른 시계를 찾아보는 게 나아 보입니다. 훨씬 화려하고 마감이 뛰어난 롤렉스의 무브먼트도 데일리 그리고 스포츠워치의 기본인 방수 성능을 위해 스크류 방식의 솔리드백을 사용합니다. 패션 시계와 스마트워치와의 전투를 생각하면 이해 못할 일은 아니지만 차라리 솔리드백을 채택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핸즈를 달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크라운이 스크류 방식이 아닌 것도 위의 이유를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넉넉한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나 준수한 수준의 오차. 누구든 기계식 시계에 입문하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고려된 부분 같습니다. 이 시계의 아쉬움을 열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메인 타겟층이 아닐 겁니다. 이 정도 방수면 스마트워치는 이기니까요. 스와치의 오래된 전략이 지속되는 게 보입니다. 퍼츠를 먼저 출시하여 젠타 디자인 진입 장벽을 45만원으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대중의 관심을 한껏 끌어올립니다. 수개월 후 마치 쿼츠 모델은 저가 시계이고 기계식 모델이 고급 그리고 상위 등급임을 재천명하려는 듯 자동화된 다이얼과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내세워 거의 2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돌아옵니다. 쿼츠 모델을 팀킬하는 일이 있더라도 기관총을 안 사하는 겁니다.
쿼츠 모델은 처음부터 총알바지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솔리드백 쿼츠 모델에게 200m 방수 능력을 부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기계식 대비 쿼츠 모델의 뛰어난 점을 하나라도 넣어줄 만한데 완벽한 금나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와치 정식 서비스에서 오버홀 또는 무브 교체를 포함한 컴플리트 서비스 비용이 17만원입니다. 쿼츠 모델과 차이를 보이는 다이얼, 그리고 무브먼트로 인한 원가 상승분은 판매가 상승분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것이기에 오토 모델의 수익성이 훨씬 좋습니다. 게다가 경쟁자들을 한 등급 낮추는 효과도 있고요. 롤렉스가 튜더를 활용하는 방식을 제법 잘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케이스백을 열면 보통은 링 형태의 검은색 가스켓이 맞이해주는데 예상치 못한 테프론이 등장합니다. 보통 테프론은 전면의 글라스를 케이스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케이스백의 방수를 위해 가스켓 대신 사용되는 건 저희도 처음 보았습니다. 이 역시 제조사의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스켓보다 저렴하지도 않기에 원가를 낮추는 목적도 아닐 것이고 방수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듯한 이유 중 하나가 있다면 독자성이라 할 수 있을 텐데 나쁘게 보자면 제조사 이외의 수리나 정비 접근성을 막는 거겠죠. 스와치 그룹의 정식 서비스 센터 수리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저렴합니다. 사설 수리보다 더 낮은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의 수리 접근성, 용이성을 해치는 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망이 촘촘하기는커녕 서울 지역에 딱 한 곳이 있기에 여의치 않을 경우 아무 데서나 간단한 수리나 정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이 가격대의 모델에서는 필수 요소죠. 이유일 수 있겠지만 저렇게 진입장벽을 막은 후에는 가격 인상이 일반적인 수순이었습니다. 범용급 무브먼트를 채택하였지만 PRX의 스냅백은 일반 사설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형태도 일반적이지 않고 방수 때문에 두께도 상당하며 티소 고유의 테프론을 사용하여서 사설 수리 업체가 방수 성능을 유지한 채 잠그기는 어렵습니다. 테프론을 정확히 조립하지 않으면 방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케이스백이 열려버립니다. 예전 공상과학 영화의 소재가 하나둘씩 현실화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발전 속도가 시계판에서는 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쿼츠 혁명은 실패하여 쿼츠 파동으로 끝났으며 스마트워치의 물결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감성에 지배당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며 시계라는 물건은 정확히 그 영역 안에 자리 잡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 법이기에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오버홀이란 단어도 워치메이커라는 직업도 사라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소재 기술의 발전은 무브먼트에 비금속 재료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항자성과 정확성을 위한 실리콘 같은 신소재는 이제 일반화되었으나 다른 파츠는 아직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기술 발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수적 소비자의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성능 향상을 위해 플라스틱 합성 소재를 사용한다고 하면 아직은 쿼츠 모델처럼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파텍 필립을 위시한 선도 기업들은 해당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 일부 사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PRX의 무브먼트는 팔레포크와 이스케이프먼트를 합성 소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브먼트 내 주얼수가 2개 감소된 총 23개입니다. 이 무브먼트를 사용한 이유도 추정을 통해 해석해보려 합니다.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PRX를 구매하는 소비자층은 전통적인 시계 애호가만큼 보수적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국내에서 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내부의 플라스틱 부품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PRX의 포지션과 적용된 파츠의 관계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찰과 발열이 가장 심한 두 곳에 적용한 것은 내구성 향상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의 시계를 오버홀하는 것은 고민이 많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을 길게 가져가는 대신 일회용 무브먼트로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분에 적용하여 일반적 오버홀 주기를 거뜬히 돌파해내고 어느 순간 수명이 다한다면 저렴하게 무브를 통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술이라는 개념을 버린 스와치의 쿼츠 시계들과 시스템 51의 교훈이 PRX에도 조금씩 배어있는 느낌이 드는군요. 시간이 많이 흘러 사람들의 거부감이 없어질 수 있다면 헤어스프링이 변화한 것처럼 무브먼트의 전 파츠가 변화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윤활유를 주유할 필요도 없고 부속의 마모도 최소화한 반영구적인 무브먼트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한 20-30년 후에 이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다면 과연 선견지명이 되어 있을지 한낱 공상으로 남아 있을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